오늘은 우리 일리아스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는 사실은 그냥 볼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요 순서로 하지는 않고요. 여기 아무래도 고전학 전공, 고전 공부 안 하신 분들, 신화 공부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림을 보면서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까 그럽니다. 자, 여기 되게 제가 다른 데서 쓰는 그런 그냥 PPT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은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 전에는 그리스, 저는 히랍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 게 히랍이에요. 그래서 제 입에서 히랍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오늘날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구나. 여보시오, 다들 그리스라고 부르는데 왜 당신만 히랍이라고 부르시오? 그러는데 그리스는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싫어해요. 그래서 늘 쓰는 표현이 제가 어디 가서 변명처럼 얘기하는 게 스스로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써서 독일이라고 불러요. 도이칠란트라고 부르거나 독일이라고 불러야지 그 나라의 영어식 이름은 저머니죠? 야, 너 제2외국어 뭐 했니? 나 저머니어 했어. 너 이번 여름에 어디 간다면 나 저머니 가. 이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왜 그리스는 그냥 두는지. 그래서 저는 그리스란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벌써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서사시 이런 책 많이 냈어요. 히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제가 지난달에 바로 그리스 갔다 왔는데 선생님 저 히랍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어리둥절 어디 갔다 왔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수업 들은 학생 중에 히랍 비극 듣고 나서 자기는 히랍이 아랍인 줄 알았다고. 그런 사람까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책 제목에는 그냥 그리스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강 선생 그리스 어쩌고 저쩌고 책 나오면 이 선생이 요새 먹고 살기가 좀 힘든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요. 자, 어쨌든 저는 히랍이라고 쓰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양이 문화 발전이 조금 우리보다 뒤늦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서양의 동쪽은 문화 발전 속도가 굉장히 일러가지고요. 중국하고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대 구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에 청동기 문명이 있을 때 히랍에도 청동기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갈 때 춘추 시대 될 때 히랍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전국 시대에 들어갈 때 어떤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자님은 기원전 6세기 분인데 솔론보다 조금 뒤에 살았던 분이고요. 맹자님은 연대가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양의 역사책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사마천의 사기 그게 기원전 100년쯤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히랍의 제일 오래된 역사책은 기원전 450년경에 쓰인 헤로도토스의 역사예요. 물론 공자님이 쓰셨다는 춘추라는 책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원문은 다 없어지고요. 주석들만 남아 있어요. 어쨌든 동양이 앞선 거 아니냐? 전 싸울 생각은 없는데 헤로도토스 앞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제일 오래된 게 기원전 5세기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막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얼마나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어야 하는 동양의 책들 쭉 생각해 보시고 서양의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들 생각해 보세요. 서양 책들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로 시작해서 히랍 비극 있고 나중에 셰익스피어 있고 도스토옙스키나 카프카 같은 것까지 읽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야기 책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동양에서 읽어야 되는 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른바 사서삼경 같은 것들, 경사자집 그렇게 4개로 분류해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서삼경 같은 경전들, 사라고 하는 건 역사책들, 자라고 하는 건 제자백과, 집이라고 하는 건 문집. 거기 이야기책이 들어갈 그런 틈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동양에 삼국지 있잖아. 삼국지 나온 지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같은 건 선비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은 스토리텔링 전통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서양은 여기 최초의 작품에서 벌써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그림들도 좀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서양의 그 청동기 시대가 있다가 청동기 문명이 꽤 찬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흑기가 지나가고 나서 기원전 8세기부터 문화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문자가 달라졌어요. 청동기 시대에 리니어 B, 선문자 B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가 있다가 암흑기에 그거 없어졌다가 요 무렵에 그 나중에 로마 글자 같이 된 거, 그 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히랍 사람들이 놀라운 발명을 하나 했습니다. 모음 글자를 만들었어요. 피니키아 문자 같은 근동 문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음 글자가 없거나 부족합니다. 근데 모음 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남이 했던 말도 자기가 했던 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남이 했던 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아마 히랍에서 철학과 과학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금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읽어요? 히읗디귿디귿 후덜덜 이렇게 읽죠.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나 이거 후다닥이라고 쓴 거야. 누가 그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죠. 근동 문자가 그런 식이에요. 자음만 써놓고 모음은 그냥 저기 알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 히랍 문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리 나는 걸 그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기원전 8세기에 그 서양의 제일 동쪽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문화가 꼽혔던 그 히랍에서 제일 먼저 나온 그 문헌 자료가 바로 일리아스다. 이야기책이다. 상당히 길어요. 길이가 이만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작품입니다. 제가 중국하고 히랍하고 속도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 두 군데보다도 더 속도가 그 빨랐던 데가 문화가 더 일찍 번성했던 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는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동방에서 온다 그러죠. 서양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어쨌든 최초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거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글자 없이 머릿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문자로 정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여러분 아까 제목에 운명의 수용에 관한 서사시라 그랬죠? 서사시란 무엇이냐?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학 장르, 그게 서사시예요. 이걸로 서양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한 거를 녹취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신화를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벌써 많은 신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다 얘기해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자, 제우스하고 포세이돈하고 어떤 바다의 아름다운 여신을 노리고 있었어요. 테티스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다가 제우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테티스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아버지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테티스가 자기보다 뛰어난 아들 낳게 되면 자기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테티스를 강제로 인간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때 신랑감으로 정해진 사람이 펠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영웅들 중에서도 헤라클레스나 무슨 페르세우스 같이 엄청난 영웅은 아니고요. 여러 모험에 참여했지만은 큰 공을 세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여했다는 모험 중에 조금 유명한 것이 칼리돈 멧돼지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유 너무 멧돼지 조그맣게 나왔네. 너무 불쌍하다. 저기 어떤 오이네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신들에게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냥의 여신이 노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를 보내가지고 막 국토를 유린해요. 그래서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퇴치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아탈란테라고 하는 처녀 사냥꾼이 제일 먼저 부상을 입히고 멜레아그로스라는 사람이 결정타를 입혀가지고 여기 멧돼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개는 멜레아그로스 뒤에 있는 사람이 저 펠레우스로 많이 그렇게 그려지는데요. 여기는 조금 나이 먹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네요. 어쨌든 멧돼지가 좀 불쌍하게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거는 멧돼지 굉장히 거대하게 그려졌죠. 이 정도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이름 보시면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멜레아그로스 그리고 이거 펠레우스라고 이거 파입니다. 펠레우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도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다가 구워 만든 그릇을 도자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깨트려 봤을 때 안에까지 유리같이 되어 있으면 자기라고 부르고요. 안에 흙조직 같은 게 남아있으면 도기라고 부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18세기 될 때까지 자기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갔고요. 이걸 이용해서 떼돈을 번 나라가 일본이에요. 임진왜란 때까지 일본도 못 만들었었는데 조선 도공들 잡아다가 큰 기회를 잡았어요. 우리가 그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자기는 못 만들었는데 히랍에서 도기를 굉장히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야기가 풍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예요. 동양 그림 중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고려 청자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나 학이나 꽃 같은 거 무늬 있죠? 아주 서정적인 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써놓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것처럼 그림 테두리 안에 까만색을 칠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그림 테두리 바깥에 까만색을 칠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검은색 그림이라 그래서 블랙 피겨. 조금 있다가 볼 다른 그림은 그거는 레드 피겨. 블랙 피겨가 더 여기 흑색상이 더 오래된 거고요. 레드 피겨는 기원전 5세기부터 나옵니다. 어쨌든 칼리돈 멧돼지 사냥 보셨고요. 자, 이건 루벤스가 그려놓은 칼리돈 멧돼지 사냥입니다. 눈이 좀 무섭네요. 자,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예요. 모노노케 히메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멧돼지 재앙신이 나와가지고 막 휩쓸고 다니는데 이거 영향받았다는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받아들인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에게 추천하는 그 책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게 1910년 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1905년쯤에 나온 작품인데 어떤 고양이가 자기 집 주인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관찰한 것처럼 돼 있는데 벌써 서양의 유명한 작품들 다 나와요. 이 사람들 100년 이상 받아들여가지고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세계적으로 상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노노케 히메 이런 영화 잘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저런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 갔던 펠레우스가 드디어 테티스에게 청혼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허리를 꽉 잡고 있죠? 이 테티스는 바다의 여신이고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여기는 돌고래를 손에 잡고 있는 바다의 요정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제일 오른쪽에는 여기 그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가 와 있는데 케이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찌나 현명한지 앞다리까지 사람처럼 돼 있고 뒤에 말이 있어요.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인데 뒤에 말 뒷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떠밀면은 좀 어렵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펠레우스가 여기 테티스를 꽉 잡고서 결혼하자 그러는데 여기 사자도 그려져 있고 뱀도 그려져 있죠. 물의 신들은요. 물이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물의 신들은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자로도 변하고 뱀으로도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해서 결혼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레드 피겨 그림 테두리 안에 흑색깔을 남겨놓고 바깥에 까만색을 칠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박물관 가면 척척 맞출 수 있어요. 친구들 데리고 가서 적색상이군 5세기 그러면 딱 맞아요. 흑색상이군 6세기 그러면 다 맞아요. 적색상인데 그림체가 조금 흐트러졌네. 4세기 아마 맞을 거야. 그러면 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 놀라게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조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요.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면 상대방이 변덕을 부려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스토킹 되죠. 그래요. 좀 구시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림 보세요. 상체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체는 다리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다리는 이렇게 하고 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렸어요. 이집트 벽화가 대표적이에요. 이따가도 그런 그림 볼 텐데 이렇게 팔다리는 옆으로 하고 가슴은 정면으로 하고 얼굴은 옆으로 하고 눈은 정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끝까지 잡고 있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도 이 그림도 재밌어요. 서로 눈을 안 맞추고 있죠?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 모든 신이 다 초대가 됐어요. 그런데 불화의 여신은 초대받지 못했다. 불화가 나타나면 다들 싸움 나니까.
근데 불화의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황금 사과를 던졌어요.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다고. 그랬더니 모든 여신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기 사람들 사이에 설문조사하면요, 나는 평균 이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80% 이상이래요. 평균 이상은 50%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자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다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세 여신이 남았어요. 자, 여기 그 헤르메스가 데리고서 지금 간 건데, 여기 그 전쟁의 신 아테네, 여기 호를 가진 헤라, 그리고 에로스들에게 둘러싸이고 베일을 쓰고 있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제우스가 귀찮아가지고 이것을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파리스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몽이 굉장히 불길했어요. 어머니가 불덩이를 낳아가지고 도시가 타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불길하다, 그리고 산에 갖다 버렸는데 이런 애들이 원래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길렀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운동 경기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예언자 카산드라가 얘 우리 집 애다 라고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왕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마도 왕자로 인정받기 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나그네 모자를 쓰고 날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가진 헤르메스가 이끌고 왔어요. 자, 요거 수많은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거 사상 최초의 미인 대회라 그러기도 하고요. 옛날에 요거 봄 축제에서 미인 뽑기를 많이 했어요. 아프로디테 축제 때도 그랬고, 무슨 메이 퀸 같은 거 뽑는 나라들도, 뭐 옛날에 한국 대학들도 그런 거 뽑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중파 방송이 금지됐지만은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같은 것도 제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뭐 목화 아가씨, 이번에 저기 의성 컬링팀 무슨 마늘 아가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고추 아가씨, 무슨 능금 아가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자, 어쨌든 루벤스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네이버 지식 검색에 나오는 모자를 쓰고서 헤르메스가 있고요. 아니, 저는 당연한데 사람들이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령 지팡이 가지고 날개 모자 쓰고 있으면 헤르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황금 사과를 들고 파리스가 있고요. 세 여신이 있는데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 지물이라 그래요. 불교 미술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 지물. 짐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공작이 있으니까 헤라 여신이고요. 머리에 관을 쓰고 에로스가 딸려 있으니까 아프로디테. 그리고 여기 투구, 방패, 부엉이가 있으니까 아테네 여신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몸을 조금 통통하게 그렸죠? 요즘 미인의 기준보다도 통통하게 그려놨는데 옛날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시대에 좀 몸에 살이 있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 너무 살 없는 여자를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영양 상태가 지나치게 좋은 시대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구름 속에 무서운 여신이 손에 뭐 들고, 여기도 뭐 들고 있죠? 저는 옛날에 이게 황금 사과 다시 그린 건가 그랬는데 이게 아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던 거 가서 봤더니 이게 뱀이에요. 뱀 또아리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건 횃불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저 설명이 있기를 전쟁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전쟁이란 말은 히라버로 그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신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았어요. 추상 명사들, 하르모니아 이런 것들은 다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루벤스 시대에 이것도 그냥 전쟁도 여신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정확히 그 히랍적인 그리스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자, 루벤스가 여러 점 그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렸는데 요거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앞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그려놨네요. 여기도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이가 헤라. 그리고 여기 방패와 투구가 있으니까 아테네, 에로스가 딸려 있으니까 아프로디테. 그렇습니다. 크라나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는 누가 누군지 찾기 어려운데 애교 동작을 하면서 시선을 우리 쪽으로 보내는 이가 아무래도 아프로디테 같아요. 아이고, 여기 저 파리스는 완전히 아저씨로 그려놓고 헤르메스는 할아버지로 그려놨네. 크라나카도 한 10점 이상 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한 50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이 정도로 해요. 아이고, 이런 이 그림이 나오고 말았네. 파리스의 판정 그러면은 파리스의 그러면은 파리스의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죠. 이 남자들이 자꾸 여성 벌거벗은 거 그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자는 옷 입고서 파리스에 대한 판정이라고요. 좀 웃기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 여신은 각각 저기를 그 심판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선물을 약속합니다.
여기 헤라가 소를 들고 있어요. 부와 권력을 주겠다 그럽니다. 아테네가 투구를 벗어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 그럽니다. 아프로디테의 손위에는 에로스가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기로 약속한 걸로 돼 있는데 일리아스에 읽어보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돼 있어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리스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거 많은 사람이요. 우리 인생의 중대한 이거 그냥 미인 대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개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남자가 옷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다 벌거벗은 걸로 그렸죠. 그런데 휘랍의 도기 그림에는요. 남자가 벌거벗고 있고 여자들이 다 옷 입고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여자 나체를 잘 안 그려요. 여자를 나체로 그렸으면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왜 옷 입었어? 아이 뭐 그런 입은 경우도 있고 안 입은 경우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나른한 건달에 이렇게 드러넣어가지고 누구 몸매가 제일 좋은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대한 고비에 자기 앞에 있는 세 가지 여성적인 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좋은 해석이죠? 여러분 그냥 사태를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거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학자들이 증거처럼 내세우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옛날 도기 그림을 옮겨 그린 건데 원본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여신 셋이 와 있는데 이쁘기는 뭐가 이뻐요? 무서워요. 그리고 손에 선물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파리스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헤르메스가 잡았어요.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게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놓고 살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부를 추구할 것이냐, 명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작은 인생의 행복을 그냥 추구하면서 살 거냐. 사실은 파리스도 이상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예쁜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그냥 맛집 찾아다니면서 평온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삶입니다. 비난할 거 없어요. 어쨌든 이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파리스가 겁이 났습니다. 이거 위기라 그랬죠?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에 히라보로 크리노, 판단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 좀 웃기게 그렸네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줬는데 만면의 미소를 띠고 황금사과 갖고 있는데 헤라 좀 보세요. 시골 아줌마. 죄송합니다. 좀 한껏 못을 냈는데 왠지 촌스러워 보여요. 더 우스운 거는 아테네 여신이에요. 미장원 가서 돈 좀 썼어요. 근데 수상에 실패해가지고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배가 부르게 그렸나 그러는데 때때로 임신한 여자가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있어요. 미의 기준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클라우스 마누엘 웃기는 그림입니다. 한편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 여자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가지고 레다하고 결합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이걸 보니까 모나리자 같죠? 다빈치 그림이고요. 여기 레다가 알을 2개 낳았는데 한쪽에서는 남자 쌍둥이, 다른 알에서는 여자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레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다가 알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발견했을 뿐이다 그런 판본도 있어요. 어쨌든 그 헬레네의 집에 파리스가 나타나가지고 접대를 잘 받다가 남편이 외갓집에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러 간 사이에 여자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여기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10만 대군이 몰려가서 10년 동안 싸운 끝에 도시가 함락되고 다시 여자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게 트로이아 전쟁의 전말이에요. 그런데요,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 왕비님이 납치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여자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왕자님이 잘생겨가지고 그냥 따라 나온 건데 이렇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요새 조금 유행하는 표현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림들이 굉장히 모호해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 손을 잡았어요. 요거는 납치 같은데 여자가 뿌리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여자가 바람나서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로스와 아프로디테가 막 부추겨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에로스가 몸 길이가 상당히 길쭉하게 그려진 거 주목하세요. 에로스는 에로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전기까지는 청년에 가깝게 그렸어요.
그 아기 천사 같이 그리는 거는 고전기 이후 나중에 로마 시대에 정착된 겁니다. 아기들은 에로틱한 행동을 못 하잖아요. 에로스가 에로틱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그린 거예요. 자, 요 그림도 동방의 왕자님 옷도 잘 입고 있네. 에로스가 힘 좀 쓰고 있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아프로디테도 허리 아래는 구름에 가려져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도 여자가 남자들이 막 등을 떠밀어서 여자를 배에 태우고 있는데 여자가 몸짓은 저항하는 것 같은데 시선이 먼 데로 향하고 있어서 납치인지 가출인지 불분명하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에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면은 여신이거나 여신급의 존재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신 아니면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한편 이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데 황금사과 사건이 있었던 그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킬레우스예요. 그 아킬레우스는 어머니께서 이 전쟁에 가면 자기 아들 죽을 거를 알고서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여자들 사이에 숨겨놨습니다. 아킬레우스는요, 트로이아 전쟁터에 한 10만 명 모였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긴 걸로 돼 있어요. 어찌나 예쁜지 여자 옷 입혀놓으면 여자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박물 장소로 변장하고 왔어요. 여자들 앞에 화장품과 옷감, 보석 이런 것들을 늘어놨는데 아킬레우스가 그만 칼을 집어드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라고 그래요. 여기는 투구를 쓰는 걸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 기둥에 가면 그려져 있죠? 이게 기만위선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서양 그림 보다가 요거 있으면 뭔가 거짓이 행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정말 이쁘게 그렸네요. 아킬레우스가 칼 뽑다가 들키는 장면. 여기 칼 집어 들어가지고 여기 보호자에게 야단 맞는 장면. 이 표정 좀 보세요. 자, 한편 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 했다고 사람들이 데리러 오니까 소하고 말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쟁기질을 하고 소금을 뿌렸다고. 그래서 이거 어떤 팔라메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속임수 쓰고 있다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 집 아들을 이 앞에 세워놨더니 이거 피해가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사상 최초의 병역 기피 사건. 그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나서 오디세우스 갔어요. 가기 전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왕의 메넬라우스의 형님입니다. 그 집 딸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금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마지막에 사슴을 보내가지고 여자는 딴 데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뒤에 경악의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낳은 딸인데 내 남편이 마음대로 죽여? 너 죽었다 그래갖고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자기 남편 돌아오자마자 죽여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신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에 짐승으로 바꿔쳤다는 거 구약성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자, 여기도 여기 이피게네이아가 죽으려고 지금 아버지가 막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초승달 관을 쓴 아르테미스가 사슴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조금 웃겨요. 여자들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남자들은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터에 가서 신나게 싸우고 싶어요. 일상은 너무 지루해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다치게 하고 와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좀 낫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고요. 그냥 조금 빨리 건너갑니다. 여기도 인질극 벌이고 있어요. 나 다치게 한 사람 데려오라고. 여기 텔레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아킬레우스에게 다쳤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아가지고 신탁을 물어봤더니 다치게 한 사람만이 낫게 할 수 있다라 그래갖고 아킬레우스가 불려옵니다.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창을 깎아가지고 녹을 여기 붙이면 낫는다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파상풍 걸려요. 여기 파상풍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공감주술이라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풀숲에 갔다가 쐐기에 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쐐기를 잡아가지고 진액을 바르면 낫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개한테 물리면요, 꼭 자기를 문 개의 털을 잘라다가 태워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르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공감주술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공감주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 사람한테 아침에 일부러 미역국 먹이는 사람 없죠? 미끄러질까 봐. 그렇죠? 바나나 먹이거나 그러지 않죠? 연 먹이고 떡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공감 주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트로이아 전쟁 얘기인데요. 거기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제일 먼저 상륙해가지고 막 신전 때려부시는 걸로 돼 있는데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신전 때려부시는 사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상륙하지를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상륙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라고 해서 여기 프로테실라우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상륙했다가 죽어요. 그 사람이 그려진 옛날 돈입니다. 자, 이거는 톰 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려놓은 프로테실라우스 트로이아에 상륙하는 모습이에요. 그림 멋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린 그림 또 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현대 전쟁화 같은 것만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 벌써 시간 많이 지나갔네. 큰일 났네. 자, 옛날에 이런 얘기를 다 알고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시작해요. 자, 일리아스라는 작품은요, 이런 얘기 안에 그 트로이아 전쟁이 10년간 계속됐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10년째 며칠간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리아스라는 책 제목은요. 일리온에 관한 시라는 뜻입니다. 일리아스 포이에시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포이에시스 시라는 말 빼놓고 앞에 있는 말이 명사가 돼버렸어요. 일리온은 무엇이냐?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트로이아는 영어로 트로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조상 중에 일로스라는 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일리온이라는 도시 이름이 생겨나고요. 조상 중에 트로스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트로이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아는 지역 이름으로, 일리온은 도시 이름으로 쓰는데 그냥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스라는 제목은 일리온에 관한 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시, 즉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시라면 트로이아 전쟁이 황금사과 사건을 시작해서 목마 작전으로 끝난다 쭉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요. 며칠간의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학생들에게 이따금 아니 꼭 중간고사 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말고사 때는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학생이 꼭 있어요. 그래갖고 야, 너 시험 못 봤으니까 일리아스 읽고서 과제물 좀 내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읽지 않고요. 인터넷 가서 뒤져요. 근데 인터넷 가봐야 일리아스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에 트로이라고 하는 전쟁 그 영화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그 일리아스 내용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아킬레우스가 죽는 장면에서 너무 슬펐다든지 목마가 나와서 너무 멋있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일리아스 안에서 아킬레우스가 안 죽어요. 그리고 트로이아 함락 장면 목마까지 안 나와요. 그거 두 개는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그 참.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베껴왔구나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일리아스라는 작품 트로이아 전쟁 10년 계속됐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해놨는데 마치 나무를 이렇게 우리 사람을 단층 촬영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처럼 전체를 다 알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리아스라는 작품 맨 앞에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이렇게 시작해요. 분노를 이라는 말로 인류의 문학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킬레우스가 어쩌다 분노하게 돼가지고 그 분노가 어디로 방향을 돌려서 나중에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트로이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끝날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한 이야기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아킬레우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왜 그랬냐?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싸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싸웠냐? 어떤 사제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아니죠. 아폴론이 성났기 때문이다. 아폴론은 왜 화가 났냐? 아폴론의 사제를 아가멤논이 모욕했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자꾸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 기법의 역사에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차례대로 해주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로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이야기 방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거 최초의 작품이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갑자기 중간에 시작해요. 그래놓고 한편으로 끝을 향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 과거 얘기를 점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에 가면 우리가 앞도 뒤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기법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에서 상 받은 영화들이 한국에 흥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야기들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방식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기법 때문에 상 받은 영화들이 많은데 보면은 이 영화 왜 상 받았지? 다들 그런다고요. 기법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배워서 그래요.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 길에 10년 동안 저기 바다에서 방랑을 했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며칠간의 이 얘기만 해요.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10년 얘기는 어떻게 하려고 중간에 남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진행하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런 거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요. 현재 장면 보여주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오는 거. 그래서 일리아스 맨 앞에 부분, 오디세이아 중간 부분 이런 게 내러티브 이론에 관한 책에 꼭 인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방법을 제시하고 나니까 예술가들이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새로운 이야기 그 기법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상한 이야기 기법들 생긴 거예요. 기법 때문에 상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리아스 안에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왜 시작되는지 여기서부터 보여줍니다. 트로이아 전쟁 전체가 여자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일리아스 소구의 사건도 여자 때문에 일어나요. 자, 전쟁이 길어지니까 히랍군이 주변 지역을 약탈을 해가지고요. 예쁜 여자들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전체 지휘관인 아가멤논에게는 크리세이스라는 여자가, 그리고 제일 잘 싸우는 아킬레우스에게는 브리세이스라는 여자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가멤논 총사령관에게 배당된 여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자기가 아폴론의 사제라고 아폴론을 생각해서 선물 받고 내 딸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가멤논이 돌려주기 싫어해요. 이 여자가 너무 예뻐요. 꺼지라고. 당신 또 내 눈에 띄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떠나서 바닷가로 혼자 거닐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신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신이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작품들은요. 단어들의 호응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호메로스가 신기한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일리아스 그렇게 좋아?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읽으면요. 처음에 짜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물건이나 같은 사람을 묘사할 때 늘 같은 구절을 써요. 그래갖고 아킬레우스는 나오기만 하면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발이 빠르고 누워서 자고 있어도 발이 빨라요. 자는데 발이 빨라서 뭐해요? 그리고 신들은 늘 행복한 걸로 돼 있어요. 행복한 신들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갖고 웃기는 구절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 행복한 신들은. 떨고 있는데 뭐가 행복해?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붙은 거냐? 그런데 나중에 누가 찾아냈어요. 이게 운율을 맞추려고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달하려면 운율에 맞춰서 전해줘야 되는데 즉석에서 그 구절들을 짜맞춰요. 그래서 운에 맞는 구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하는 시인은 마치 레고 블록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한번 성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레고 블록으로 성을 척척척 만들어요. 배 만들어 보세요. 배 만듭니다. 목마 만들어 주세요. 목마 만듭니다. 공 한번 만들어 보세요. 레고 블록으로 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곤란합니다. 재료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길쭉한 레고 블록이에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세 개 붙인 거 아닙니다. 그냥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그래서 아킬레우스 필요할 때마다 발이 빠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공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폴론의 사제라 그랬죠? 아폴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멀리서 쏘는 그런 뜻이 붙어 있어요. 멀리서 화살을 날리는 신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멀리 쏘는 아폴론의 사제가 찾아왔다라고 거기 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멀리 쏘는 아폴론을 두려워하여 나에게 딸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러다 말 안 들으니까 조금 있다가 신이 나타나가지고 멀리서 쏘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시인의 말로, 한 번은 등장인물의 말로, 마지막에 현실로.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키워가는 점층법 사용하고요. 악상기호로는 크레센도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리아스의 그런 방법 굉장히 많이 나요. 반복하면서 점점 커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음악에 빗대가지고 여러분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볼레로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멜로디 반복하면서 점점 악기가 많이 가담해가지고 처음엔 잘 안 들리다가 나중에 굉장히 커져요. 그 방법 쓴 게 일리아스예요. 그래요. 자, 이런 기법 가지고 뭐 했는지 나중에 보죠.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은 작품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을 소개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내용, 형식, 의미. 한국에서는 대체로 의미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전 좋은 거다 그러는데, 고전의 의미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런데 특히 형식을 한국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형식 얘기하려면은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세한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세한 내용 안 하고 형식 안 하고 의미만 얘기하는데 고전 좋은 작품들 이름만 가려놓으면 다 똑같아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든지 뭐라 그럴까? 뭐 문체가 고상하다든지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형식도 설명하는데 지금 기법 하나 반복하면서 커가는 그런 기법 하나 설명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지금 얘기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머리가 허연 노인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딸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첫 장면부터 굉장히 멋져요. 노인이 여기 젊은 사람들 와글와글 하는데 10만 명 있는데 왔다가 쫓겨나가지고 바닷가를 가는데 젊음과 노년, 다수와 혼자인 거, 그 소음과 고요함, 이게 얼마나 대비되는지 몰라요. 첫 장면만 딱 읽어봐도 야, 이건 대가의 솜씨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읽고 눈치채셨죠?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아폴론이 화살을 날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그랬더니 예언자가 쭈뼛쭈뼛하다가 나 좀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아가멤논이 여기 처녀를 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이제 여자를 돌려줘야만 하게 됐어요. 그러자 아가멤논이 화를 냅니다. 다들 예쁜 여자 데리고 있는데 왜 나만 여자 뺏겨야 되냐. 아킬레우스 네 여자 내놔라.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서 칼을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한심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최고 지휘관하고 최고 전사하고 여자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자 때문에라고 제 입에서 나오고 말았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여기 트로이아 전쟁이 미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인데 현대전 얼마나 추악하냐. 돈 때문에 싸운다. 그런데 이거는 미녀 때문에 싸운다. 이거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쟁터에서 여자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어찌 보면 조금 한심하다 싶기도 한데요. 요거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학생들 사이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마음의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선물 줄게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옛날 사람들이요. 문화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에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하고 대비를 했어요. 서양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고 동양 문화는 수치의 문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신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늘 혼자 있어도 죄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동양 사람에게는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체면 세우는 것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거 오늘날에 맞지 않다고 다들 공격합니다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히랍 영웅들의 세계관이 바로 수치의 문화라고요. 그래서 남이 자기를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지위가 높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게 옆에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현대에도 비슷해요. 지금 이 얘기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아름다운 부인 데리고 있는 그거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 씁니다. 트로피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 신분의 상징인 미녀가 옆에 없어서 지금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요.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나타난 아테네의 여신입니다. 노골적인 폭력은 피하고 말로만 다투라고 나중에 3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그래요. 요거는 말하자면은 현대인 같으면은 가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일 텐데 옛날에 그 갈등을 외면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애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그러자 이쪽에서 뿅 하고 천사가 튀어나와요. 저쪽에서 뿅 하고 악마가 튀어나옵니다. 악마가 야 가져 그러면 천사가 찾아줘야 돼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도 아킬레우스가 칼 뽑으려는데 아테네 여신이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이 짜증난 표정 보세요. 칼로 아테네를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아킬레우스는 칼을 다시 꽂고 좋아, 여자는 데려가라. 그렇지만 나 전투에 안 나가겠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의 전령들이 와가지고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고 있어요. 우리 쪽을 보고 있죠? 카메라 의식해서 보는 겁니다. 아킬레우스 앉아있고 그를 달래러 온 사람을 벌써 그려놨어요. 이건 폼페이 벽화예요. 폼페이는 서기 79년에 땅속에 묻혀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 벽에다가 회칠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먹어 들어가서 굉장히 보존이 잘 돼요. 이런 걸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프레쉬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칠이 생생할 때 그림 그렸다라고. 제가 폼페이 그림 몇 개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아우 나 폼페이 다시 가야 되겠다고 저거 하나도 못 봤다고. 근데 폼페이에 없어요. 250년 동안 발굴해가지고 좋은 건 다 그냥 지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도 왼쪽에 이렇게 브리세이스가 끌려가고 있고요. 아킬레우스가 막사에서 옷을 둘둘 감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있어요.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킬레우스는 10만 명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아킬레우스는 완전히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엄친아.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여신이에요.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잘 싸우고 무지무지 부자에다가 굉장히 온화해요. 이야,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그래도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 없으면 못 살아요. 파트로클로스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사랑의 신비로운 데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동성애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영웅들은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킬레우스는 자기 애인을 잃어버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막 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물의 여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일찍 헤어졌어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다투고 집 나갔어요. 자, 그 일리아스에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영웅이 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영웅들은 자기의 감정을 발산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인간들은 입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종이장 같은 인간이라고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지 않아서 화가 나면 바로 밖으로 나오고 슬픔도 바로 밖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디세이와 가면 달라져요. 오디세우스는 집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거지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달라요. 벌써 입체적인 인간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나타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전투에 안 나갈 테니까 나 없는 사이에 히랍군이 패배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 그럽니다. 제우스에게 좀 부탁해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제우스를 찾아가요. 자, 제우스는 날씨의 신이기 때문에 구름에 기대어 있고요. 그의 옆에는 상징 동물인 독수리가 있습니다. 턱과 무릎을 잡고서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부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탁 있습니다 그러면서 턱 잡으면 이상하겠죠? 왜 이런 이상한 자세가 나왔는지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전사가 창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그럴 때 겨냥을 못하게 고개를 살짝 돌리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릎을 살짝 건드린 데서 나온 동작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설명으로 당신 목숨에 걸고 부탁한다는 뜻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이 드나드는 길 턱하고 관절에 힘이 있어야지 사니까 가장 대표적인 관절 무릎을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요. 요거는 특이하고 누구한테 부탁할 때 무릎 잡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헤라가 감시하고 있네요. 혹시 바람 피울까봐 그러는 건 아니고요. 헤라도 알고 있어요. 제우스가 테티스 건드렸다가 애기 생기면 큰일 납니다. 제우스를 능가하는 아들 태어나요. 헤라 속셈을 알고 있어요. 뭔가 히랍군에게 안 좋은 일을 꾸미고 있구나. 근데 제우스가 곤란합니다. 지금 자기의 계획은 10년 끌다가 히랍군이 이기는 건데 지금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히랍군이 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좀 골치가 아파요. 게다가 부인 눈치가 보여요. 헤라는 트로이아를 응원할까요? 히랍군을 응원할까요? 파리스는 트로이아 왕자예요. 그런데 트로이아 왕자가 자기 안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트로이아 미워하겠죠? 여기 사실은 전쟁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황금사과 사건 때 그냥 제일 높으신 분의 부인이 제일 예쁩니다 라고 그랬으면 아무 사건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다 여신인데 뭐 다 예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가 그러자 테티스가 아니 거절하려면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업신여김을 받는 여신인지 알겠다라고 약간 자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강제로 인간에게 시집 보낸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가 향기로운 고수머리를 이렇게 끄덕이자 올림포스가 흔들렸다고. 향기와 진동으로. 멋있어요. 자, 그래서 제우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날 밤에 아가멤논에게 거짓된 꿈을 보내요. 이제 트로이에 함락할 때 됐으니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가멤논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사실은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배들의 목록이라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군대가 진군하는데 시인이 이야기를 멈추고 여기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구가 배 몇 척을 이끌고 왔고 또 어디에서 누구가 몇 척을 이끌고 왔고 그게 한없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면 돼요. 이게요, 영화 시작할 때 여러분 저기 감독 이름 나오고 주연 배우 몇 명 나오고 시작하죠? 끝나고 나면 영화 등장한 사람 다 나오고 만든 사람 다 나오죠? 앞에 거를 오프닝 크레딧, 뒤에 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사상 최초로 오프닝 크레딧 여기 쓴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사람 소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문학 공부하러 오셨는데 인문학 공부는 왜 합니까? 나와 세계를 알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문학 공부 왜 합니까? 그러면은 나와 세계를 알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들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서양 최초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말하자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지리 정보,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요. 시간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윗세대까지 찾아보고 그럽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 또 그런 지리 정보, 그 역사 정보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 옛날 사람들이 목록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유명사 나오는 시들이요. 여러분 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목록시인 거 아세요? 중간에 뭐 동경 132, 북위 37, 강수량은 1300, 뭐 평균 12도 무슨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또 뭐 대구명태 거북이 이런 것도 나오고 목록시입니다. 사람들이 목록시를 좋아해요. 어쨌든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우리 견디질 못해요. 인간은 의미가 없는 데서 의미를 찾아내고 질서가 없는 데다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오프닝 크레딧이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트로이아군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마주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파리스가 튀어나와요. 야, 여자 때문에 싸우는데 전 군대가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나하고 메넬라우스하고 붙어보자. 이기는 쪽이 여자도 차지하고 여자에게 딸려있는 보물도 차지하자. 그래서 둘이서 대결합니다. 약정 대결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작품 읽으면은 굉장히 읽기 어려운 또 두 번째 이유가 전투 장면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전투, 저기도 전투. 도대체 누가 이기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투 장면을 읽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날짜별로 나눠놓고 읽어라 라는 거예요. 전투는 딱 나흘 벌어집니다. 첫날은 굉장히 균형 있게 싸우고요. 나머지 세 날은 하루는 트로이아가 이기고 마지막엔 히랍군이 이기고 중간에는 왔다 갔다 해요. 한쪽이 이쪽이 이긴다 왔다 갔다 한다 저쪽이 이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일리아스 전체는요 24의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4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일리아스는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에 갔더니 1권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권 안에 다 들어가요. 두루마리 24개쯤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전투 장면이 크게 있고요. 앞에 전투 이전, 뒤에 전투 이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3권, 뒤에 3권, 가운데 나머지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권과 마지막 권이 완전히 똑같고요. 둘째 권과 끝에서 두 번째가 또 어떤 점에서 같고요. 셋째 권과 뒤에서 세 번째 권이 같아요. 균형이 완전히 맞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4개의 전투 날짜가 나오는데 하루는 그 자체 안에서 균형이 잡혀 있고 나머지 3날은 이쪽이 이기고 저쪽이 이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2800년 전 작품인데 거대한 공룡의 뼈대를 보는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좋은 고전 작품은 구조가 튼튼하다 그러는데 구조 튼튼이 뭔지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일리아스 아킬레우스 분노 사건이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쟁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전쟁 시작하는 대결이에요. 두 사람이 헬레네의 원래 남편, 지금 남편. 자, 도기 그림에서 이기는 사람은 왼쪽에, 지는 사람은 오른쪽에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스가 도망치는 그림이에요. 여기 이름도 써 있습니다. 메넬라우스. 근데 여기 파리스라고 읽기에는 너무 길죠? 파리스의 다른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지켜주는 남자 그런 뜻이에요. 히라보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이거 알면은 베드로의 목록 읽기 쉽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 많이 나온다고 한대요. 베드로의 목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양쪽에 도와주는 여신이 하나씩 있어요. 이쪽은 누군지 모르는데 오른쪽은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입니다. 트로이아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A자로 시작하는 신들이 도와줘요.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저기 아테네 여신은 파리스 판정에서 안 예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파리스네 미워해요. 그래서 히랍군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패 디자인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전경들 방패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2800년 된 디자인입니다. 팔걸이하고 손잡이 있는 거.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기 데모 진압하러 나온 경찰이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새는 끈으로 안 돼 있고 여기 팔걸이가 이렇게 있어서 팔을 끼우면서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그냥 손잡이만 갖고는 못 버텨요. 팔 끼우게 돼 있어요. 자, 한편 밖에서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헬레네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 누구고 저 사람 누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 10년째인데 아직도 배워야 되나 그러는데 이것도 전쟁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 크레딧 나왔다 그랬죠. 히랍군을 소개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아까 배들의 목록 나온 거는 벌판에 정렬해 있는 사람들을 항공 촬영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목록이고요. 지금 요거는 트로이아 성벽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런 거 시점 쇼트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시점에서 찍은 거. 그리고 나중에 아가멤논이 군대를 순시하는데 마치 카메라맨이 어깨에 그 카메라를 얹고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들고 찍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헬레네가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은 전쟁 초기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히랍군을 소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헬레네 예뻐요? 이 정도면 10만 명 모이겠다 싶어요? 좀 이상하죠? 이거 트로이아 전쟁을 영화로 찍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아무리 예쁜 여자 데려다 놔도 저 정도면 10만 명 모이겠네 싶은 얼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트로이라는 영화 봤을 때 헬레네 되게 기대하다가 딱 보니까 이게 저 얼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지만 아예 요거 모로는 모호하게, 원래 모호하게 그려서 이름이 모로예요. 모호하게 그렸습니다. 헬레네는요, 많은 학자들이 약화된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신인데 지금 인간같이 됐다고요. 예쁜 여자 데려가서 전쟁 10년 일어났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만 영험한 여신상을 훔쳐가서 전쟁 났다 그러면 조금 그럴싸합니다. 이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와요. 트로이아에 여기 헬렌의 신전이 있는데 어떤 집에서 여자 애기 낳았는데 너무 안 생겼어요. 너무 애기가 인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유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날마다 아기를 안고 헬렌의 신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돌아오다가 기품 있는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축복해 준 다음에 아기가 무지무지 예뻐져가지고 나중에 왕비 됐습니다. 그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헬레네는 여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요, 트로이아 전쟁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이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갈 때 도망치면서 일부러 옷이 스르르 벗어지게 했더니 눈부신 알몸을 보고서 남편이 칼을 떨어뜨렸대요. 그래갖고 도로 데려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수많은 사람 죽게 해놓고. 오디세이에 보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미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가면 사람들이 얼어버려요. 그냥 미 자체입니다. 헬레네는.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 파리스와 메넬라우스가 대결하다가 파리스가 조금씩 패배하는데 갑자기 그 아프로디테가 와가지고 여기 파리스를 침실에 데려다 놓고 헬레네를 데려다가 같이 잠자리에 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피가 튀던 액션 장면에서 배드신으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약간 충격적인데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과 모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성적인 장면이 대비 효과로 아주 뚜렷하게 옆에 있어요. 그리고요, 일리아스 만든 시인이 구조적인 균형뿐 아니라 조금 이상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 승리는 메넬라우스에게 돌아갔는데 지금 여자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침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파리스예요. 실속은 이쪽에게 주는 걸로. 그래서요, 이쪽에게 그 헛된 명성을 주고 저쪽에게 실속을 줄 때도 있고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이기면은 이 사람이 이겼다라 그래 놓고 죽은 사람 얘기를 한참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독자들의 관심과 동정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상의 승리와 독자들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걸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호메로스는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인데 나중에 제우스 신이 황금 저울을 들고 나타나요. 이게 전체 이 시인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이따금요,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리아스에서 제우스가 황금 저울 들고 나오는 장면도 그겁니다.
자, 한편 밖에서는 둘이 침실에 있는 사이에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와서 메넬라우스가 다치고요. 전투가 재개됩니다. 거기에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싸워요. 아프로디테의 아들을 쓰러뜨리고 아들을 구하러 온 아프로디테를 다치게 하고 전쟁의 신 아레스까지 쓰러뜨립니다. 계속 쭉 상승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줘요. 얘는 누구냐?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저기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써놓은 일들과 날들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영웅시대 사람들이 두 개의 큰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한 전쟁은 테바이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트로이아 전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테바이 전쟁에 나온 사람입니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싸울 때 7명의 전사가 테바이 쳐들어갔다가 다 죽고요. 10년 뒤에 그의 아들들이 다시 쳐들어가서 성을 함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테바이를 함락한 7명의 영웅 아들 그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하는 농담인데요. 자, 저기 이런 얘기 있어요. 선녀가 내려와서 막 목욕을 합니다. 근데 나무꾼이 와서 구경을 해요. 그러다가 그냥 돌아서서 가요. 그래서 선녀가 불렀어요. 여보세요. 날개옷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녀가 그 나무꾼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인데요. 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나무꾼 나오는 얘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꾼과 선녀고 하나는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이 사람 여기 나오면 안 돼요. 나무꾼과 여기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사람인데 나무꾼과 선녀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지금 전투 첫날은 제우스가 히랍군 지게 한다고 그랬는데 히랍군이 지지를 않아요. 이길 것 같다가 균형이 잡히고 이길 것 같다 균형이 잡히고 그래요. 이날은 왜 들어갔냐? 아마도 지나간 9년, 10년 동안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잘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는 근데 전투에 안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아킬레우스 없는 동안 아킬레우스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킬레우스가 뒤로 빠지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요. 아킬레우스가 앞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 욱하는 성격을 뺀 아킬레우스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쫙 여신까지, 전쟁의 신까지 막 이기는 거예요. 옆에는 아테네 여신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 한편 디오메데스가 이렇게 잘 싸우니까 거기 예언자 하나가 저건 아테네 여신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야, 헥토르야, 너 성 안에 들어가서 트로이아에서 제일 잘 싸우는 헥토르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니네 어머니에게 얘기해가지고 아테네 여신에게 제물 좀 바치라 그래라. 여기 디오메데스 좀 자제시키라 그래라. 그래서 헥토르가 성 안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에게 갔다가 여기 파리스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파리스야 나가자. 그래서 파리스가 옷을 입는 장면이고요. 여기 뒤에 헬레네도 있습니다. 여신급의 존재여가지고 아마도 나체로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집에 들렀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냥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성벽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남편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경계선에서는 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경계, 공간적 경계. 그래서 여기 아내가 남편한테 나가서 싸우지 말고 여기가 위험하니까 옛날에 누구가 여기 공격했었다고 여기 지키라고 그런 얘기해요. 이상한 얘기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헥토르가 아들을 안아주려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투구 술이 무서워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헥토르가 투구를 벗어놓으니까 그제야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약간 불길한 장면이에요. 헥토르 죽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안고서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기가 훌륭한 어른이 돼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를. 그렇지만 모든 사람 알고 있어요. 이 남자는 곧 죽을 거고요. 그러면 트로이아 함락돼서 얘는 성벽에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온몸이 부서져서 죽을 거고요. 이 여자는 외국의 노예로 끌려갈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금 사실은 이상한 전술을 썼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급한데 제일 잘 싸우는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 장면은 왜 들어갔냐? 아마도 지금 트로이아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싸우는지, 인간들은 평화로울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전사들은 집에서 떠나올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대표로 보여주려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작품들은요, 모든 장면이 의미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왜 들어갔을까? 그럴 때 그 장면 지워보면 조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장면 빼면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요, 좋은 작품들은요, 주인공이 늘 인간의 대표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여기도 아내가 남편에게 신신당부하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남편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떠나갑니다. 자, 그러더니 휴가 갔다 와서 힘이 나서 그런지 아무나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래요. 그래갖고 아이아스가 나가서 싸우는데 조금씩 헥토르가 밀립니다. 여기 왼쪽에는 아테네 여신, 오른쪽에는 아르테미스가 도와주고요. 창, 요거는 칼, 여기 이상하게 생긴 건 돌. 그래요. 헥토르가 약간 주저앉는 걸로 그려졌네요. 사실은 옷을 잘 입고 있지만 남자의 나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다가 전령이 갑자기 해점으로 쓰니까 이제 선물 교환하고 그만합시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헥토르는 상대방에게 멋진 칼을 선물하고 아이아스는 상대방에게 멋진 가죽띠를 선물하는데 아이아스는 나중에 이 칼로 자결하게 되고요. 헥토르는 이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수에게 받은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거 많이 비난했어요. 야, 결판 볼 것도 아닌데 무타로 싸웠냐? 제가 볼 때는 전투 첫날에 균형 맞추기 위해서 시작할 때 대결 하나 있으니까 끝날 때도 대결 하나 있는 걸로 균형추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한편 다음날 전투가 재개돼가지고 갑자기 히랍군이 패배해요. 제우스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돌아서고 저기 그 디오메데스가 한번 돌아서려고 그러면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후퇴합니다. 그날 밤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킬레우스를 달래기 위해서 사절단이 파견돼요. 자, 여기 아킬레우스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사절단이 왔어요.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포이닉스. 저 뒤에 아킬레우스의 동료들이 원반 던지기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네요. 자, 아킬레우스 고심에 빠져 있고 여기 그 오디세우스가 있네요. 굉장히 많은 선물을 약속하는데요.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의외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가멤논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 눈치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일 바로 집으로 가버리겠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는 내 배가 불탈 때까지는 안 싸우겠다라고 선언해요. 여기 아킬레우스 어렸을 때 길러준 노인도 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사람이 나중에 누가 덧붙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권에 딴 데는 안 나오는 야간 행동이 나오고요. 오디세우스가 너무나 교활하게 나오고 여기 말 등에 타는 장면이 나와요. 딴 데는 말 등에 타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정탐을 나가다가 상대 쪽에서 정탐 오던 돌론이라는 사람과 마주친다. 이 사람은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왔다. 그래서 늑대인간 돌론. 둘이 잡는 장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정보를 캐내고서 안 죽인다 그리고 죽여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교활하게 돼 있고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오디세우스가 활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활을 안 써요. 그런데 오디세이아에는 집에 가서 활로 악당들을 처단해요. 근데 여기서 활 가지고 나가는 게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다들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에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적진을 유린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자, 여기 사람들 죽어있고 좋은 말 빼앗아 오는 장면, 중간에 말 등에 타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다시 아가멤논이 앞장서가지고 처음엔 잘 싸우다가 차차 모든 그 영웅들이 다 부상을 당하고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라가 안타까워가지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꾸미고서 제우스를 유혹하러 가요. 제우스는 산꼭대기에서 다른 신 못 오게 하고 막 전쟁을 조종하고 있어요. 거의 게임기 가지고 막 게임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헤라가 여기 굉장히 그 아름답게 꾸미고 아프로디테에게 매혹의 허리띠를 빌렸어요.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매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만나가지고 자, 내가 딴 데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손목을 잡아요. 너무나 아름답다고 우리 잠자리에 들자고. 그러니까 헤라가 딴 데로 가자고 어떻게 다들 보는 산꼭대기에서 결합하냐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에게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황금 구름으로 산을 덮어요. 그래서 둘이 잠자리에 드니까 밑에서 풀과 꽃들이 피어나가지고 쿠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히랍군이 반격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속임수로 나왔지만서도 이거는 원래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히에로스 가모스 신성한 결혼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계가 하늘과 땅이 결합해가지고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에서 꽃도 뿌리고 쌀도 뿌리고 그러는 이유입니다.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을 대표해서 결합하니까 이 결합에서 꽃과 곡식이 그득하기를 기원하는 공감 주술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시칠리아에 가시면은 옛날에 셀리누스라고 하는 거기 지역의 신전에 있었던 부조예요. 남자는 그냥 대충
좀 싸구려 자료로 써가지고 좀 헐었고요. 여자의 얼굴과 팔, 다리는 좋은 대리석을 써가지고 멀쩡해요. 재료비 아끼려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흑색상 시대에 여자의 얼굴과 팔, 다리는 시계에 그리던 것이 입체 미술에도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제우스가 깨어나가지고 사태를 원상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히랍군이 다시 밀려요. 그래서 적들이 드디어 방벽을 넘어가지고 배에다가 불 지르려고 그러고 아이아스만이 고군분투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막 달려와서 아킬레우스를 원망하면서 네가 나갈 수 없으면은 나라도 내보내달라고, 너의 무장을 빌려주면은 적들이 나를 너로 알 거다라고 해서 아킬레우스가 할 수 없이 보내줘요. 평소에 쓰지 않던 잔을 꺼내서 친구가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파트로클로스는 나가서 큰 공을 세우지만 돌아오지 못해요. 제우스가 앞부분만 들어줬어요. 자, 파트로클로스가 세운 가장 큰 공은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쓰러뜨린 겁니다. 일리아스는 굉장히 귀족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두 사람이 맞붙을 때 우리가 끝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까도 제가 미인 대회도 신분 높은 사람 그냥 제일 예쁘다고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우스의 아들과 제우스의 손자가 맞붙으면 제우스의 아들이 이겨요. 그런데 여기 파트로클로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킬레우스네 집에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우스의 아들을 쓰러뜨려요. 그거는 이 사람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아킬레우스 대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둘이 옷 바꿔 입으면 잘 보세요. 대개는 한 사람 죽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누가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파트로클로스가 일시적으로 아킬레우스가 된 것이고요. 파트로클로스 조금 이따 죽어요. 죄송합니다. 스포일러예요. 모르셨죠? 파트로클로스 죽는 거. 자, 여기 파트로클로스 죽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는 순간에 아킬레우스도 절반 이상 죽은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사르페돈이 죽어서 잠과 죽음의 신이 데려가고 영혼 인도자 헤르메스가 같이 그려졌네요. 굉장히 멋지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제우스가 자기 아들 죽을 때가 되니까 쟤 구해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헤라가 반대해요. 여기 신들의 자식 많은데 각각 자기 자식 다 빼돌리면 전쟁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제우스가 굴복해요. 그래서 신들도 운명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에 운명의 수용에 관한 서사시라고 그랬잖아요. 야, 제우스가 힘세냐 운명이 세냐. 제우스도 이리저리 따져보면 결국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제우스의 뜻과 운명의 뜻이 일치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파트로클로스도 쓰러집니다. 갑자기 아폴론이 등을 때려가지고 무장이 벗겨지면서 정신이 멍해져요. 그런데 누가 한번 찌르고 헥토르가 배를 찔러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턱을 뒤로 확 젖히고 죽어있는데 동료들이 간신히 구해가지고 옵니다. 여기 조그맣게 그려진 거는 파트로클로스의 영혼이에요. 아쉬운 듯 뒤를 보면서 떠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나가서 복수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장이 없으면 못 나가요. 무슨 소리요? 아킬레우스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발목을 잡아서 저승강에 담갔기 때문에 여기만 그 약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리아스 만든 시인은 이런 이상한 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 무장 없으면 못 나가고요. 나중에 팔에 창이 스쳐가지고 피나는 장면도 한번 나와요. 자, 이건 루벤스 그림인데 멀리 저승강의 뱃사공이 보이고, 근데 여기 다 왼손 쓰고 있죠. 왼손으로 잡았죠? 루벤스는 테피스트리 도안을 많이 그려가지고 나중에 그 테피스트리 만들면 그림 바꿔지게 하려고 이렇게 왼손 쓰는 그림 많이 그렸어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어머니 테티스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장을 다시 만들어 오는데 여기 단순하게 그렸는데요. 온 세상의 그림이 다 들어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전쟁하는 도시와 평화로운 도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인간의 모습, 그 평화로운 도시에서는 한쪽에서는 재판하고 다른 쪽에서는 잔치하고 축제 벌이고 사람들이 곡식 농사 짓는 장면, 포도 농사 짓는 장면, 밭갈이 하는 장면, 양치는 장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일리아스 전체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고요. 여기서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이라는 그림 보면 좋은데 그 결혼식 그림 보면 조그맣게 거울이 있는데 그 안에 전체 그림보다 더 많은 게 들어있어요. 부분이 전체보다 커요. 이런 거 미자나비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니어처라고도 부르고. 자, 제가 일리아스라는 작품은요,
어떤 점이 뛰어나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전체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노를 노래하소서 그래갖고 아킬레우스의 감정으로 시작했죠? 감정은 우리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감정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그 분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인간이 그려지고요.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 전체가 그려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걸 보면은 평화 시에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합치면 인간의 삶이 돼요. 그 위에 신들의 장면이 있어요. 신과 인간을 합치면 세계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사시는 장편 소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장편 소설들의 특징이 뭐냐? 온 세상을 다 담으려다가 실패하는 거라고요. 온 세상 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역사 전체를 담으려고 그래서 그렇다고요. 모비딕이 읽기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고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으려고 그래서 그랬다고요. 일리아스도 온 세상 다 담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분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전쟁이 그려지고 중간중간 평화의 장면이 있고 전쟁과 평화로 인간의 삶을 구성한 다음에 신들의 장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신들의 장면도 짜증나게 만들어 이거 왜 나오나 싶은데 신들의 장면이 없으면요.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장면이 있고 그걸 생각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빠르고 느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자, 우리 고려대학교 한번 구글 지도로 보지. 그리고 구글 지도 띄워놓습니다. 처음에 클릭하면은 여기 요 주변이 보여요. 또 한번 클릭하면 서울 동부 지역이 보입니다. 또 한번 클릭하면 그 서울 전체가 보여요. 또 한번 클릭하면 한반도 중부 지역이 보여요. 또 한번 클릭하면 한국 전체가 보여요. 더 이상 잘 안 되지만 또 클릭하면 지구 전체가 보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태양계가 보이고 또 한 번 클릭하면 우주 전체가 우리 은하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카메라를 가까이 댔다가 쫙 뒤로 뽑으면서 온 세상을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온 아킬레우스의 방패도 그런 장치 중에 하나로 평화시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장치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무장을 가져온 장면. 여기 파트로클로스 죽어 있고요. 그래서 아들아 나가서 싸워라. 어머니가 파트로클로스 시신은 상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드디어 헥토르와 마주쳐요. 아킬레우스 등장하면 다른 사람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킬레우스가 누구 죽이고 누구 죽였다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전투의 마지막 날이에요. 드디어 둘이 맞붙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싸웁니다. 둘이 창을 던졌지만 둘 다 빗나가요. 그런데 아테네 여신이 아킬레우스의 창은 가져다 줘요. 헥토르는 창이 없어서 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에 야 이거 치사하다. 2대1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아킬레우스의 창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마법의 창이라고요. 북유럽 신화에 토르가 쓰는 망치가 주인에게 도로 돌아가요. 그런데 일리아스 시인은 마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신이 가져다 주는 걸로 꾸몄다고. 여러분 속으로 마법이나 여신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여신은 자연 질서 중에 일부이고요. 옛날 신학은 자연학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마법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창을 가지고 헥토르는 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헥토르도 파트로클로스에게서 빼앗은 무장을 입고 있어가지고 잘 입었지만 그냥 나체를 보여주고 두 번 찔린 걸로 그렇게 그려놨네요. 사실은요. 신이 보낸 선물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해요. 헥토르는 갑자기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벗겨져서 죽고요. 헥토르는 너무나 멀리서 잘 보여요. 그래갖고 아킬레우스가 쫓아와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킬레우스는 나중에 아킬레스건에 화살 맞아 죽습니다. 아이아스는 이거 차지하려다가 자살하게 돼요. 신의 선물은 인간에게 도움 안 됩니다. 운명을 이겨내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자, 이거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투구하고 갑옷이 만나는데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 찔러서 죽입니다. 칼 가지고 싸우다가 죽는 그림으로 돼 있고요. 자.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발목을 꿰가지고 수레에다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쫓아가고 성벽 위에서 막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요거는요, 히랍의 서쪽에 가면 코르푸라는 섬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어떤 귀족 여성이 돈을 내가지고 아킬레우스 신전을 지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엉뚱한 부자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갖고 거기 벽화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피곤해서 비몽사몽 잠들어 있는데 파트로클로스의 훈령이 나타납니다. 야, 아킬레우스야, 나 빨리 장례를 치러다오. 내가 지금 저승에서 왕따가 되어 있단다. 라고 그래요. 아킬레우스가 껴안을 여는 순간에 가벼운 비명을 남기면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성대한 장례식을 합니다. 여기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이 누워 있고요. 헥토르의 시신도 끌려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순장하는 거예요. 포로들 몇 명 죽여가지고 얹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끔찍하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살았을 때 생활 방식이 유지된다. 그런 믿음을 반영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종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개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죽여서 같이 얹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파트로클로스를 기념하는 장례식 경기를 해요.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엔딩 크레딧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나왔던 사람 다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킬레우스가 이 작품 시작할 때요,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존적인 불만입니다. 내가 여신의 아들인데 왜 죽어야 하는지. 그런데 출전 순간에 그거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우스의 저 뛰어난 아들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킬레우스 인간의 대표예요. 자,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죽을 수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멋있고 뛰어난 사람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냐고요. 자, 옛날에 박완서 선생님이 뛰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가톨릭 신자였는데 저기 피정의 집에 가 있는데 막 괴로워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극복하는 얘기를 책으로 썼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 이것을 계기로 나는 슬픔을 극복했다 이런 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수녀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당신만 예외라고 생각하냐고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겁니다. 헤라클레스도 죽었어요. 아킬레우스도 죽었어요. 내가 뭐라고 안 죽어.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수용하는 그게 여기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아킬레우스에게 사회적인 불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났는데 저렇게 바보 같은 아가멤논에게 내가 부하 노릇해야 되냐. 마지막에 그것도 극복한 것 같습니다. 타고난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정말 이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조정하고요. 혹시 여기 노인이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없으니까 특별상을 드리고요. 왕이 나갔다가 패하면 창피하니까 부전승을 선언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한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이 복잡하게 돼 있죠. 헥토르가 죽자 그의 부모님이 막 머리를 두드리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남자는 검게, 여자는 얼굴과 팔다리 희게 그렸고요. 여기 가운데에 헥토르의 시신이 발목에 꿰어서 마차에 묶여가고 한 사람이 말을 몰고 아킬레우스가 뒤를 돌아보면서 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이 있고 그의 훈령이 뛰어나오고 있고요. 여기 날개 달린 존재가 오고 있는데 이리스 여신이에요. 자, 신들이 아킬레우스가 친구의 죽음을 장례 치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날마다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훼손해요. 그러자 신들 사이에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헤르메스 시켜서 훔쳐내자. 저거 헥토르도 신들에게 잘했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러면 안 된다. 아킬레우스에게 새로운 영광을 줘야 되니까 테티스를 좀 불러오게 해라. 그래갖고 테티스가 와서 아들 좀 달래가지고 시신 돌려주라고 하시오. 여기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사의 영광은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원수의 시신이라도 돌려주는 게 새로운 덕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1권에서 우리는 아킬레우스가 티티스가 제우스에게 부탁하는 거 봤어요. 마지막 권에 제우스가 티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부탁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1권에서 인간의 뜻이 신에게 올라가면 마지막 권에 신의 뜻이 인간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이리스가 지금 왔어요. 자, 그래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1권에서 우리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딸 찾으러 오는 거 보셨어요? 마지막 권에서 우리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거 봅니다. 1권과 마지막 권이 짝이 딱 맞아요. 2권에서 우리 베드로의 목록 봤는데 끝에서 두 번째 권에 그 파트로클로스 장례식에 모든 사람 나오는 거 봤습니다. 3권에서 메넬라우스와 파리스가 대결하는 거 봤어요. 끝에서 세 번째 권에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대결하는 거 봤어요. 이야! 이거를 2800년 전에 머릿속으로 맞췄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 기억력이 좋아요. 맞췄습니다. 놀라운 뼈대를 가진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특히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거는 영웅의 저승 여행처럼 되어 있어요. 서양에서는요, 영웅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저승에 한 번씩 꼭 갔다 와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프리아모스도 그래서 저승 여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밤중에 떠나요. 그랬다가 새벽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무덤을 지나고 강을 지나요. 저승강입니다. 헤르메스를 만나요. 영혼 인도자입니다. 헤르메스가 그 파수꾼을 잠재우고 갑자기 아킬레우스 막사에 엄청난 빗장을 열고서 노인이 나타나요. 아킬레우스 깜짝 놀라요. 이 밑에는 그의 시신이, 헥토르의 시신이 놓여 있는 걸로 그려져 있네요.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킬레우스의 손을 붙잡고 너의 아버지를 기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트로이라는 영화에 너의 어머니를 기억하라는데 그건 먹히는 논변이 아니에요. 아킬레우스 어머니는 여신인걸요. 어디다 비교를 해요. 근데 아킬레우스에게 늘 마음에 짐이 있어요. 자기 전쟁터에 나오면 집에 못 갈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왕들은요, 자기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을 지켜요. 늙으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아들이 필요한데 여신이던 아내는 떠나갔고요. 그리고 저기는 아들은 여기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요, 자살한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가 돼서 저승에 있는데 거기에 재산 낭비한 사람도 있어요. 재산 낭비하는 거는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 재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평생 한 일이 옆에 외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이 없어진다는 거는 나의 일생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그거는 이 사람의 일생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헥토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보는 순간, 원수의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아버지 생각해요. 일리아스에는 그런 구절 안 나오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헥토르의 위치에다 놓는 것 같아요. 자, 아킬레우스는요, 이게 인간의 위치가 우주 안에서 무엇인지 살펴본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신 사이에 있어요. 아킬레우스 어떤 때 짐승의 지위까지 내려갑니다. 헥토르의 살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우스 같은 굉장히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인식에 도착해요. 이 불쌍한 인간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인간들.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뛰어난 점은 그 하찮은 인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속해 있다는 거 아는 점입니다. 이건 제우스도 도달하지 못하는, 신들도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경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 사회에 사이보그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시켜요. 그런데 사이보그들이 도망쳐요. 그래서 그걸 잡아오는 게 블레이드 러너의 그 직책이에요. 근데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블레이드 러너가 가가지고 도망친 우주전사 하나 잡았어요. 격투를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목이 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전사가 목을 조르다 말고, 자, 사이보그들은 수명이 짧게 설정돼 있어요. 자기 죽을 때가 다가온 걸 알고 갑자기 힘을 풀면서 갑자기 자기 일생을 회고합니다. 당신들 인간들은 우리가 저 불의 바다 건너편에 우주 저편에서 겪은 일을 결코 알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오히려 인간보다도 사이보그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과 사이보그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이 작품 안에서 인간은 아주 하찮은 존재지만 신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위에 도달해 있어요. 그거 보여주는 게 아킬레우스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치들이 인간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걸로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에게 젊음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들에게는 사랑 소중하지 않아요. 수억 년 살면서 계속 파트너 바꿀 뿐입니다. 용기가 소중한 이유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이상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 용기라고 해요. 근데 신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신들에게 용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수용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신들보다 더 뛰어난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리아스의 의미예요. 자, 내용과 의미와 형식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요. 자, 그래서 헥토르도 신들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여기 세 여자가 막 슬퍼하고 있네요. 헥토르도 신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같이 싱싱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아킬레우스가요, 특히 프리아모스 노인에게 당신 아들 장례 치르는데 며칠 필요하냐고, 그동안 휴전하겠다고, 상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까지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깨달음은 아마도 상대에 대한 배려의 모습으로 또 한 번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리아스 마지막 줄에 그들은 이와 같이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끝나요. 그래서 일리아스가 끝나는 순간에 두 가지 사건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곧
죽게 될 거다라는 것과 트로이아가 함락될 거다라고 예고한 거. 그래요. 어쨌든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첫 줄에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라는 말로 시작해요. 마지막 줄에 헥토르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줄에 여신의 이름, 마지막 줄에 여신의 아들, 마지막 줄에 인간의 아들. 그래서 서사시구, 문학 전체구 저 높은 데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인류의 문학사, 문화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점점 내려와가지고 현대 대중적인 문화까지 왔습니다. 자, 아이고 헥토르가 너무 가슴 근육을 과시하면서 죽어있네요. 자, 집에 돌아온 장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헥토르의 장례를 끝냈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눠드린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서사시고 반복적인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투 장면 어떻게 돼 있고 유명한 장면이 뭐가 있고 그래요. 의미가 뭐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나눠드린 자료는 가시면서 이런 얘기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의 강의를 마치고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